길을 따라 걸으면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 그러나 죽을 것을 알고 있기에 글을 쓴다. 인간은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기에 모여서 산다. 그러나 혼자라는 것을 알기에 책을 읽는다. 독서는 인간에게 동반자가 되어준다. 하지만 그 자리는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하는 자리도,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다니엘 페낙의 책 소설처럼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저희는 곧바로 2부 손님들을 모셔볼게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단법인 빅이슈 코리아가 주최하는 문학상이죠. 민들레 문학상 수상자 김수현, 김영철 선생님, 그리고 최진 시인이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와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수현 선생님부터. 김수현입니다. 끝나셨어요? 네. 네, 또. 네, 안녕하세요. 2회 때 수상한 김영철입니다. 2회 수상하신 분이시죠? 네, 네. 그 다음에. 네, 저는 시를 쓰는 최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컸네요, 지인이. 네. 최진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함께 나오게 된 이유가? 제가 이번 여름에 회화에서 그 5월의 일렁이는 푸른 문장들이라는 공연을 예술가의 집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공연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민들레 문학상 수상자들의 첫 낭독회였어요. 낭독회? 예, 그때 조연출로 참여해서 네. 한 2-3달 정도 매주 만나면서 낭독 연습도 하고 어떻게 이제 낭독회를 하면 좋겠는지 낭독회 하기도 준비를 하고. 그럼 2달 넘게 한 거예요? 예, 아무래도 처음 낭독회고 작품집도 만들고 뭐 이제 서로 친해져야 하잖아요. 그 친해지는 시간까지 하고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그래서 2달 정도? 예. 그 인연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민들레 문학상을 아는 사람들은 또 지인이처럼 너무 잘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게 무슨 문학상이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민들레 문학상은 작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생활이. 왜 웃어? 소개하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광고 같아가지고. 광고를 해야지. 예, 광고 다시 하겠습니다. 민들레 문학상은 작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선생님들의 문학적, 예술적 소양을 일깨우고 창작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써 대중, 사회와 교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착한 문학상입니다. 이거 읽기가 좀 어려웠겠다. 예. 참고로 지인이는 전공이 영화라서 이런 거 좀 잘해야지. 네. 지인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수상자분들하고도 그러면 뭐 2달 동안 물론 만났겠지만 뭐 만남을 잦게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어때요? 예,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고 있어요. 우와, 만나서 뭐해요? 그 역전 문학회라고 저희가 만들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박경장 평론가랑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적 있으세요? 예. 네, 그 선생님이랑 진행하고 있고요. 매일 시인이나 소설가 한 분을 초청을 해서 그 선생님들 작품을 읽고 좋은 얘기도 듣고. 작가들이 직접 온 적도 있었고. 예, 1회 때는 지금 박소란 시인이 왔었고요. 2회 때는 권정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시간에는 선생님들 작품을 돌려서 읽기도 합평 하고 시간도 있어요. 하고 이렇게. 그럼 끝나면은 밥도 먹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두 분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조금 아까 말했던 그 역전 문학회라는데 그 어떻게 또 참가를 하게 되셨는지. 네. 민들레 문학상 수상자들을 네네. 대상으로 이렇게 모임을 한다고 해서. 네, 그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강제성은 전혀 없고 자발적으로. 네. 좋으셔서. 네. 네. 그래서 계속 참석하시게 되신 네. 거예요. 네. 김수현 선생님은. 선생님 김영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문학상 수상을 하고 네. 한 몇 개월 동안 전혀 글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화예술이 정대원 차장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1박 2일로 놀러 가자고. 네. 그래서 놀러 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여러 참가자 수상자들이 함께 논의를 해가지고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거를 점점 모색하고, 근데 뭐 수월하게 진행은 되지 않았고, 왜요? 서로들 바쁘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저도 거기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몇 분 정도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뭐 회원이라고 할지 뭐 동인이라고 해야 할지. 그거는 약 한 10분 정도 계시고요. 네. 주기적으로 7, 8분은 계속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김수현 선생님 그 강의 프로그램에서 이제 수강을 하면서 시를 쓰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민들레 문학상을 이제 수상을 하신 건데 그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던 건지. 센터에서 네. 그 작가님들 한 분을 초청을 해서 네, 네. 시나 수필을 쓰는 저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오후에 네. 좀 시간이 많이 남고 해갖고 그냥 수강을 했는데 네. 뭐 그렇게 됐네요. 그 가장 약간 뭐 뭉클하게 이 수업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다가 나도 글을 좀 써보고 나도 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지라고 했던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어요? 뭐 그런 건 딱히 없고요. 딱히 없었어요? 시를 써내라고 하니까 아, 이제 뭐 썼는데 네,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네. 강은교 시인의 시를 한두 편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만 시랑 알고 있었고 뭐 전혀 그 이후로 몰랐죠. 직접 이제 네. 하시게 될 것까지는 네. 그 전에도 그러면 강은교 선생님 얘기를 하셨는데 또 책도 좀 그래도 관심이 그래도 비교적 있으셨던 편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하필 강은교 선생님 읽은 게 기억이 나셨어요. 그렇게 골라서 드리기도 어려웠었던 계기가 나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김영철 선생님은 저희도 뭐 강의는 한 달에 2번씩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시는 뭐 각자 썼는데 그 시 쓸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당시에 네. 뭐 야외에서도 쓰기도 하고 네네. 뭐 돗자리 깔고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일부러라도 저희가 또 그렇게 쓰잖아요. 집에 있으면은 근데 그게 뭐 네. 좋은 뭐 야외가 아니고 네. 그 역전 근교에 있는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글쓰기는 최고의 환경인데요. 그 뭐 아픈 마음은 많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좋은가 봐요. 네, 아픈 마음으로. 그 가장 힘든 일, 사실 뭐 글을 쓰는 일을 힘들다고 얘기하면 또 누가 엄살이라 볼까 싶으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글 쓰면서 그래도 나 이거 정말 힘들었어 할 만한 일들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시를 자체를 모르니까 네. 써놓고 보면은 이게 시인지 자기 그냥 일기인지 네. 구분이 안 되는 거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시적 체험을 하셨네요. 네, 선생님이 아주 너무 좋으셔갖고 네. 문법 공부도 새로 했고요. 김영철 선생님은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처음 구성을 하고서 네. 수정을 한 수십 번 했는데 한 6일 동안 밤을 거의 샜습니다. 6일 동안 한 잠도 안 주무시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했습니다. 네. 거의 새고 거의 심화에 들리셨구나.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욕심이 생겨서 완성도를 높일까 하고 했는데 뭐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어렸을 때부터의 일대기를 뭐 길지는 않지만은 정리를 해서 좀 써보길 원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 두 분의 시를 지인이는 그러면 본 적이 있을 텐데 네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 김영철 선생님은 목숨이라는 작품으로 수상을 하셨는데요. 목숨이라는 작품은 그 김영철 선생님의 어떤 일대기를 간략하게 쓴 담담. 일대기를 간략하게 쓰셨어요? 예, 되게 간략하게. 6일 동안 밤새신 그 작품이에요? 예, 많이 생략을 하셨는데 이제 본인한테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간략하게 담담하고 솔직하게 쓴 작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저는 시를 쓰는 입장에서 내 자신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김수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세차장 이야기를 쓰셨는데 세차장에서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너라는 대상이 나오는데 그 너라는 대상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따가도 낭독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김수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은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좀 모던한 작품들을 열심히 그래서 이제 모더니스트라고 별명이 있어요. 아니라고 지금 계속 고개를 저으시는데 이따 시를 좀 들어보면 예, 시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청취자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지인이도 시집은 내지 않은 상태고 데뷔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세 분이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치열하게 시쓰기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공통점이 있을 텐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시가 정말 궁금해졌어요. 얼마나 모더니스트신지 좀 보고 싶네요. 아니에요? 네, 그럼 먼저 어떤 분이 먼저? 김수현 선생님 네. 하시죠. 네, 어떤 시 제목하고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세차장 바닥을 흐르는 물. 아, 세차장 바닥을 흐르는 물. 네, 그러면 낭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세차장 바닥을 흐르는 물. 어제는 종일 비가 내렸다. 세차장에 들어오는 차마다 어제의 빗자국이 진하게 남았다. 난 그 진한 빗자국에 물을 뿌려주고 달래주고 지워준다. 나의 눈물을 지울 때처럼. 빗자국을 달래주고 지우느라 만신창이가 된 물이 바닥을 흐른다. 물은 빗자국을 안고 흘러서 어디로 가나. 너는 흔적도 없이 저 푸른 하늘로 증발하겠지. 얼마나 많은 밤을 보내고 얼마나 긴 터널을 지나야 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겠죠. 되게 덤덤하게 읽으신다. 감정을 되게 조절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울컥울컥 이런 거 티 안 내고.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런 거요? 네. 아, 제가 질문 감정적으로 들으면 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이 시는 어떻게 쓰시게 된 거고 얼마 만에 완성을 하시게 된 건지. 네. 제가 주유소에서 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안 해요. 아, 지금은 안 하세요? 게을러져 갖고요. 아, 네네. 근데 저기 주말에 특히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이면은 네. 그 세차장에 차가, 그러니까 주유소 그 세차하는데 차가 많이 들어와요. 아, 비 온 뒤에? 예, 네네. 아주 지겹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되게 이제 명절 때나 혹은 이제 긴 휴가 때 특히 보면은 차들이 자세히 보면은 빗자국이 다 틀려요. 아. 서울은 비가 조금밖에 안 왔는데 어떤 차는 아주 더러워서 온 차도 있고 아. 서울은 눈이 조금밖에 안 오는데 어떤 차는 눈이 이만큼 뭐냐. 아, 그건 되게 놀라운 발견이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 주유소에서 일하면은 금방 네. 느껴요. 아, 네. 그러면은 이 차는 어디 갔다 왔구나. 아, 차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갔다 하시는구나. 왔구나.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어딜 갔다 왔을까? 뭐 이 차는 웬 서울은 눈이 안 왔는데 웬 눈을 많이 갖고 왔을까? 뭐 이런 거. 그러면 놀러 갔다 왔을까? 아니면은 뭐 명절 때 같으면 산소에 갔다 왔을까? 뭐 이런.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시를 그냥 쓰고 계시네.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나중에 받아 적으세요. 방송 들으시면서. 네. 이제 그런 거에서 나온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마땅히 쓸 게 없으니까. 아니, 완전 시적, 저는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는데 차들마다 그런 차이가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 연작을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왜요? 왜 절대 안 되는 이유? 차 닦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쵸. 뭐 쉬운, 돈 주잖아요, 대신에. 너무 싸요. 얼마나 돼요? 시급이 뭐 그렇다. 요즘에 시급 한 6천 원 정도 돼요. 그러시구나. 그 김수현 선생님은 그러면 시를 대략 몇 편 정도 갖고 계세요? 저 한 3편이요. 갖고 계신 시가 3편 있으세요? 예.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니세요? 쓸 줄 몰라갖고. 겸손과 함께 오늘 아마 방송된 거 나중에 들으시면서 받아 적어서 몇 편 더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김영철 선생님도 시를 한 편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시 제목과 함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시 소개부터. 네네네. 제목이랑. 목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인데요. 목숨이요? 네. 제가 50이 가까워지면서 제 어렵고 힘들었을 때를 돌아보고 그것도 한번 정리도 해보고 또 주제에 맞게 쓰다 보니까 뭐 이런 과거들을 다 들춰내게 됐는데 그걸 들춰내면서도 약간의 뭐 고통, 뭐 약간이라보다 많이 고통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6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으니까. 네. 왜 7일이 아니고 6일이었을까요? 또 하필 하루는 또 그래도 글쎄 괜찮아요. 왜 그게 완성은 그렇게까지 하고 더 이상은 머리가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7일 채울까 했는데 7일은 네. 못 채우고 6일에 부랴부랴 완성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술을 드신 거예요? 아니요. 일요일이었어. 그러니까 술 드신 것 같은데. 네, 읽어주세요. 목숨. 어릴 적 내 별명은
부엉이 통통하고 머리가 크다고 붙여진 것이다. 우리 집은 돌산이 보였던 방 3칸짜리 한호, 반질한 마루 교자상 위 백숙 한 마리, 아줌마 파마하고 동물원 가자고 조르던 어린 시절. 형을 깨웠다. 연탄가스로 차갑고 뻣뻣해진 시신을 만졌다. 형은 날 버리고 혼자 강이 되었고 난 장남이 되었다. 20대 때 나의 별명은 감자. 푸근하다고 붙여진 나의 별명. 나의 집은 작은 연못이 있는 방 5칸 양호. 7인 식탁이 아침 밥상. 교복과 양복을 입고 식사를 했었다. 어느 날 문득 편안하게 보였던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는 췌장암 5년째. 형처럼 떠났다. 날 남겨두고 아버지는 산이 되고 난 고아가 되었다. 이제는 별명이 없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없다. 지금 나의 집은 남산 타워가 보이는 예배당. 거대한 예배당 속에 성냥갑만한 쪽방. 주변엔 공짜밥 주는 곳이 몇 군데. 노숙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길게 줄을 선다. 이곳에서 내가 늙어 죽는 것인가 두렵다. 네. 낭독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시의 여운을 깨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일단 낭독으로 울림이 좀 컸던 시 같고, 왜 6일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쓰셨는지 조금 이해가 좀 됐는데, 저는 난 장남이 되었다를 난 장님이 되었다로 들었어요. 네, 그냥 이 시 전체를 오히려 그런 장님이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보고 싶지 않은 이런 현실들이 좀 느껴졌는데, 그 김영철 선생님은 그래서 시를 좀 얼마나 갖고 계세요? 많이 쓰셨어요?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숙제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 한 달에 한 번은 네, 한 편? 네, 숙제는 꼭 해야 됩니다. 아, 숙제를 꼭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숙제를 좀 많이. 네. 그거 숙제 한 번 하려면은 한 네. 일주일씩 고생을 해요, 제가. 그렇죠. 제가 하는 고생은 뭐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들으면 좋은 거니까 좀 많이 시켜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는 네. 좀 아프었던 기억 네. 시는 그만 쓰고 네, 좀 네. 좋은 시를 좀 쓰려고 하고. 아니 왜요? 이 시 되게 좋은데. 예. 마지막 2줄을 빼시면 완벽한 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건방지게 좀 해봤는데, 지인이는 두 분 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김영철 선생님은 되게 성실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한 달에 한 편씩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시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숙제한 거를. 숙제한 거를 이제 손글씨로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럼 제가 이거를 타이핑을 하면서 이제 협의를 해요. 선생님이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 두 분이 분이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들으세요? 김영철 선생님은 좀 잘 들으시고요. 김 선생님은 좀 안 들으시- 뺀질거리셔가지고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저 맨날 이제 이번 달에는 2편을 숙제를 내줬는데 한 편만 또 쓰신다고. 이게 들어보면 김 선생님은 시 짧잖아요. 예. 남의 말 죽어도 안 듣는 게 바로 느껴지고, 김영철 선생님은 말씀은 무뚝뚝해도 네. 마음이 그런 느낌을 이제 제가 봤는데, 좀 모임하면서 좀 재밌는 일이나 뭐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뭐 저희가 김수원 선생님이랑 김영철 선생님 이제 여기서 라디오에서는 되게 이제 근엄한 모습도 하고 뭐 낭독하는 모습만 있으니까 인간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면은 김영철 선생님은 꼬랑주를 좋아하세요. 고량주. 네, 고랑주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사실 오늘도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 먹었는데. 고량주를 좋아하시는데 맥주를 드셨어요? 그래서 술은 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긴장이 좀 되시니까
뭐 그 오늘 방송하시기 전에 약주 드시고. 예, 조금 먹었는데 이제 고랑주를 좀 준비해 달라고 이제 그래서 아, 우리한테? 제가 이제 준비를 해야죠. 이제 아. 나중에 뭐 혹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 긴장하시지 말라고. 아, 해야 지 착하구나. 응. 그리고 김 선생님은 이제 그 되게 항상 모자를 쓰고 오시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모자가 박세리 모자를 그렇게 쓰고 다니세요. 박세린 모자는 뭐예요? 그 박세리 골퍼 모자 있잖아요. 응. 박세리 모자를 어디서 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 교환을 하셨다고. 박세리와? 아니 그 아,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했. 이상한 사람이랑 되게 귀한 모자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탐났어? 좀 부럽긴 했어요. 아, 그랬어. 그 앞으로도 이제 지인이랑 계속 그런 뭐 재미난 일화들을 많이 쌓아가실 것 같긴 한데 그 꿈이 있다면 두 분 선생님들 꿈이 있다면 좀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좀 들려주세요. 꿈 없다고 얘기하실 거죠?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꿈 없으세요? 별다른 꿈은 없고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편안하세요? 예, 지금 좀 편안해요. 아, 네, 네, 네. 김영태 선생님은? 네, 저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것도 있고 제 극한의 삶을 가장 바닥에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힐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네. 이런 민들레 문학상을 통해서 뭐 예술, 문학 이쪽을 좀 접하게 됐고 뭐 또 모임도 갖게 됐고 또 뒤늦게나마 그 저의 정신에 힐링할 수 있는 뭐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대화도 하게 되고 네. 또 뭐 그래서 뭐 저는 이 모임이 계속 활성화되고 이 문학상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발전을 해서 수사상들이 많이 배출이 된 다음에 뭐 그 중에서도 문단에 진짜 등단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하고 있습니다. 아, 네. 되게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잘한 일인 거죠? 잘하셨습니다. 네, 말로 해주세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방송에는 안 나가요. 저만 보잖아, 선생님. 네. 네. 아유, 내 받아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네. 그 혹시 그 선생님들이 좀 좋아하는 시인들이 좀 있으시면, 그러니까 보니까 낭독들을 참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시를 좀 낭독을 다른 분들의 시를 좀 좋아하시는 시가 평소에 있으셨다면 좀 시를 좀 들려봐 주세요, 목소리로. 예. 저는 저기 안주철 시인의 밥 네. 먹는 풍경. 원래 안주철 시인 좋아하세요? 예, 이 시 한번 읽어봤는데 네. 참 공감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아, 다행이네요. 뭐 한두 부분이 아니라 많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한 편 좀 들려봐 주세요. 네. 밥 먹는 풍경 안주철. 동그랗게 어둠을 말아올린 가로등 불빛이 10원일 때 차오르기 시작하는 달이 손잡이 떨어진 숟가락일 때 엠보싱 화장지가 없다고 등 돌리고 손님이 욕할 때 동전을 바꾸기 위해 껌 사는 사람을 볼 때 전화하다 잘못 뱉은 침이 가게 유리창을 타고 유성처럼 흘러내릴 때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와 냉장고 문을 열고 열반에 들 때 가게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진열대와 엄마의 경계가 흔들릴 때 가게 평상에서 사내들이 술 마시며 떠들 때 그러다 목소리가 소주 2병일 때 물건을 찾다 엉덩이와 입을 삐죽거리며 나가는 아가씨가 술 취한 사내들을 보고 공짜로 겁먹을 때 이놈의 가게 팔아버리라고 내가 소리 지를 때 아무 말 없이 엄마가 내 뒤통수를 후려칠 때 이런 때 나와 엄마는 꼭 밥 먹고 있었다. 네. 좋으셨어요? 예. 네. 되게 잘 들리네요. 천천히 또 읽어주셔서. 아까 선생님 시를 읽을 때랑은 또 다른데요. 이건 천천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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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영철 선생님도 한 편 골라 오셨는지. 저는 저희 모임에 초청되신 시인 박소란 시인님의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어떻게 봤냐 하면은 그 본인의 아픔을 겪었던 과정을 담담하게 그 오늘 현실의 청년들이 모습을 좀 중성적으로 여성분 시인이시지만 중성적으로 표현한 좋은 시고
그 오늘 청년들의 그 모습이 저하고 어쩌면 비슷한 모습이 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좀 저 같지 않고 좀 잘 되고 일자리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뭐 이 시를 골라봤는데요. 네.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김밥 전국 박소란 연인이 밥을 먹네. 엉클어진 머리통을 맞대고 늦은 저녁을 먹네. 주방 아줌마 구함 벽보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정수기가 놓인 한 구석 자리에 앉아 푸한 김밥 두어 줄 앞에 놓고 속굽을 살듯 여자가 콧물을 훌쩍이자 그 앞으로 쥐고 있던 내킨 조각을 포개어 내미는 남자의 부르튼 손이 여자의 붉어진 얼굴이 가만가만 허기를 달래네. 때마침 식당 앞 정류장에 당도한 파주행 막차. 연인은 김밥처럼 동그란 눈으로 젓가락질을 멈추네. 12월에 매서운 바람이 잠복 중인 바깥. 버스 뒤뚱한 꽁무니를 넋없이 쳐다보며 이내 버스가 떠나자 그제야 혓바닥 위에 올려둔 김과 밥의 부스러기를 내어 재차 오물거리네. 흰머리가 시끗한 주인은 싸다만 김밥 옆에서 설핏 풋잠에 들고 옆구리가 미어지도록 연인은 밥을 먹네. 김밥을 먹네. 네. 그 두 분이 각각 골라오신 시가 두 분의 시와 닮아 있는 느낌을 받는데 마지막으로 지인이가 선생님들을 다 대표하고 또 이 같이 모임을 같이 해주는 이제 선생님들 입장을 대변해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을 좀 남겨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면서 많은 일들이 있곤 합니다. 최근에 저희 모임에 나오셨던 선생님 한 분이 몸이 매우 안 좋으셔서 못 나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일기장에 시를 쓰시고 모임에 나오실 때마다 항상 좋은 에너지를 전해 주셨던 분인데요. 그 선생님이 하루빨리 몸이 괜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그 제가 까불면서 방송했는데 마무리가 되게 꼭 완쾌하셔서 방송에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시도 2편씩이나 낭독을 해주시고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늘 너무 풍족한 시간을 저희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2015 서울국제도서전 문장의 소리 제3부 사랑방의 꿈단지 코너입니다. 오롯이 글쓰기에만 집중하고 새로운 영감을 찾을 수 있도록 작가들에게 제공되는 공간을 창작 레지던시라고 하지요. 최근 문학 창작 레지던시 예버덩 문학의 집을 개관하신 조명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 쓰는 조명입니다. 오늘은 예보동 문학의 집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 시인으로서의 조명 선생님은 알고 있었는데 그 예버덩 문학의 집을 이렇게 들었을 때 되게 저는 그곳에 가 있는 친구한테 전화했다 외국에 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버덩이 무슨 영국의 무슨 도시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예보동 문학의 집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정말 참 많이 받아요. 네. 그 신문 기자들도 그걸 가장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예보덩은 예보동 문학의 집이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그 예버덩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한자로 옛 고자와 들 평자를 써서 고평이라고 불렀대요. 네. 근데 그 고평의 우리말이 예버덩이고 또 해석하면 오래된 들녘이라는 뜻 정도 되겠지요. 이 위치가 그럼 강원도의 네, 강원도 횡성이요. 횡성. 횡성에 횡성과 예버덩은 차이가 좀 많이. 그죠. 네. 아. 강원도 횡성에 주천 강변에 있는데 네네. 그 물이 이렇게 휘어 돌아가는 그 하회 지역에 있어서 그 그렇구나. 다른 레지던시하고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 위치가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 네. 예버덩을 궁금했는데 갑자기 횡성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되게 그죠. 근실로 바로 들어온 느낌인데 어떤 분들하고 이제 함께 만들게 되신 거예요? 사실 자그마한 문학 공간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네네. 정말 과분할 만큼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운영에 참여해 주셨어요. 신경림 시인께서 고문을 맡아주셨고 고진아 선생님이 운영위원장이시고요. 또 김정환 선생님, 김미구, 이상국, 이순원, 이화주, 최인석 선생님까지 자문위원으로 맡아주셨고요. 또 우리 운영위원은 김태형 시인, 또 이서화, 조영수, 천수호 시인하고 배지영, 정란이, 최창근 작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생각하면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입주할 때 이제 입주 신청서 같이 입주 봐주시고 작가. 또 독자들하고 함께하는 작품 그 자료집이 있어요. 그런 거 함께 만들고 그렇구나. 모든 일 도와주시죠. 예, 되게 그곳에 가 있는 친구들은 전 본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랬는데 네네. 그 처음에 이렇게 레지던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도 좀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공간이 있으면 내가 쓰면 되는 거니까. 그죠. 전 이기적이니까요. 예. 그런데 내가 이런 걸 좀 해봐야겠다라고 처음에 이걸 열게 되신 계기가 있으시다면.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저도 참 답변을 할 때 명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일단 하는 땅이 생각이 선생님 들거든요. 땅이에요? 네, 제 건데 네. 애초에 아주 초생딸처럼 조그만 조각당이 아버님이 주신 게 있었어요. 네. 불과 100 몇 평 되는 거. 네. 근데 거기를 오래전에 한 30년도 더 전에 처음에 딱 보는 순간 홀딱 반해서 네. 지금 30여 년을 정말 꿈처럼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지켜왔어요. 팔지 않으시고 그냥. 그런 와중에 예, 예. 그런 와중에 또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 조각당 뒷땅 주인이 붙여서 쓰면 좋으니까 사세요 하게 돼서 그냥 그대로 그 사게 뒷땅도 됐고. 선생님이 사시게 된 거예요? 그 너무 작으니까요. 네. 그 100몇 평 가지고 집도 못 짓잖아요. 시골 땅은. 100몇 평이면 진짜 집을. 아니 저 못해서 안 네. 돼요. 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그 앞쪽 땅 주인이 이것도 붙여서 사세요. 그럼 여기 다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까지 그냥 우연히 구입하게 되고. 원래 돈이 많으신가 보다. 아니 시골 땅 비싸지 않아요. 횡성이면 그래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도 그 시절엔 안 비쌌죠. 지금은 비싸지. 많이 올랐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땅 규모가 좀 커졌겠구나. 그래요. 그래서 예. 그 강변 작은 일대를 그냥 온전히 호젓하게 우리가 쓸 수 있게 그렇게 됐어요. 작가들하고 제가. 지금 그래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집 지으신 게? 사용하는 그 규정된 건 한 1200평에서 2000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밭까지. 근데 저희가 누리는 건 한 2만 평 되죠. 앞에 아무 방해물 없이 강 코너를 돌아가는 지역이잖아요. 강 이쪽 저쪽에 아무 방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에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이걸 해야겠다라고 이제 그 공간에 이제 생각은 오래 좀 하셨던 거예요, 올해. 아니에요. 이렇게 쓰일 줄은 정말 몰랐고 네. 사실은 처음에 조그만 원룸 하나 지어가지고 제가 집필실로 쓰면서 퇴직하면 평생 그 일대를 강변 문예 정원으로 예쁘게 가꾸다가 거기서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죠. 강변 문예 정원이요? 그렇죠. 그 자리 자체가 워낙 예쁘니까 조금만 손대면 뭐 문예 정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죽으면 되지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 도움으로 집이 조금 커지게 되면서 원래 부유하시구나. 아니 안 부유해요. 막 집도 막 남편이 막 져주고. 그냥 좋겠다. 마음만 부유해요. 네.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네. 흔히 말하는 중산층. 저 요새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해가지고.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여기를 문학의 집으로 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무렵에 그 우리 예보동 문학의 집을 건축한 설계 사무소에서 한 비구니 스님이 그 계획도를 보시고는 그랬대요. 이 땅은 도무지 혼자 쓸 땅이 절대 아닌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땅을 가졌냐 하고 그 건축 설계사한테 물으셨대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또 그 목사님 시인이신 고준하 선생님은 예보동 문학의 집은 하늘이 점지하신 곳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런지 작은데도 제법 인기가 있죠. 네. 그 비구니 그분의 말씀이 되게 저는 고진아 선생님보다 저도 좀 놀랐어요. 네. 혼자 써야 될 곳이 아니라는 네. 그 말이 되게. 그럼 거기는 지금 몇 분 정도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예요? 제가 가보질 못해가지고. 네. 이제 집필실 6개 중에 3개는 본체 건물에 있고 네네. 3개는 그냥 잣나무 숲속에 큐브 형태의 모습으로 조그맣게 3개가 있어요. 네네. 거기는 사실 좀 열악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매력이 있어요. 네. 독립되어 그래,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약간 크게 카페형 공동 집필실 같은 공동 집필실이요? 또 작은 도서, 네. 조그만 도서관 같이 보이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우리 예보동 문학의 집에서 가장 그 전망이 아름다운 자리가 주방인데 네. 그 주방 겸 거실이 있고 그거를 작가들이 자유롭게 쓰고 있고 저는 그냥 주말에만 내려가요. 서울에 또 원래 직업이 서울에 있으니까. 계시는 거고요? 예. 그럼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도 다 없어요. 없어요? 네, 작가들이 그냥 알아서? 작가들이 가족처럼 그냥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러다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 문을 연 이후로 몇 분 정도의 작가분들이 그럼 머물다가 이렇게 거기는 얼마나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 규정. 그러니까 김사인 시인, 김성중 소설가를 시작으로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까지 10명. 10명. 11월 말까지 꽉 찬 거예요. 이게 오픈이 그럼 언제? 7월 4일이요. 7월 4일.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다녀갔네요. 단기에. 가득 찬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기간과 우리가 네. 조정한 기간에 의해서. 네네. 예. 막상 이제 공간을 이제 창작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가장 좋은 마음이 참 좋다.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으신가요? 정말 마음이 좋은 게요. 네. 제가 이제 강가에 그 밑에 노을버덩이라고 그 독자들하고 함께 공연하고 다 버덩이 행사하는, 들어가나 봐요. 거기 이름이. 이름을 지었죠. 우리 네. 운영위원들이. 그 둥그런 마당이 있어요. 거기서 본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그 작가들이 데크에 앉아서 책 보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공동집필실에서 글 쓰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잘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네. 저라면 저 혼자 지어놓고 나 혼자 보는 거 참 좋아했을 건데 참 마음이. 선생님은 그러면 원래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아까 퇴임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운영하는 원장이지요. 어린이집이요? 네네. 그 유치원 선생님 이런 거요? 네, 그런 걸 저는 하셨었어요 이제 원래? 운영하는 원장이고. 원장님이요? 예. 아이들 이렇게 네네. 사설 이런. 아니 국공립이요. 국공립이요? 예. 그럼 지금도 하고 계신. 네네. 그래서 주말에만 이렇게 내려가시고.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시인으로서의 삶을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걸 이렇게 운영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도 사실은 제가 월급 받는 일에 너무 많이 에너지를 뺏기느라고 시를 많이 못 써요. 네, 선생님 데뷔가 언제셨죠? 2003년이요. 네네. 2003년에 신경임 선생님 추천으로 그 시평 통해서 데뷔했죠. 네. 네네. 그리고 나서 2003년이면 지금 한 12년 됐네요. 네. 지금 한 12년 그렇죠. 동안에를 생각을 해보시면 시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시인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때가 더 많았어요, 사실은. 처음보다 아니면 지금이 더?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왜냐하면 너무 시 쓰는 일에 게을러서 그렇죠. 뭐 그게 너무 미안하고 네. 내가 할 일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고도 시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시인들한테 그렇게 큰 공간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거 만든 이유 중에 네. 안으로 내 마음속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네네. 그거는
자, 이걸로써 내가 평생 시하고 함께 살고 문학하고 함께 산다는 나와의 약속이다. 그런 의미가 틀림없이 있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는지도 모르죠. 저도 이기적이라서. 네네네. 그 밖으로 말할 때는 이제 또 제가 이 문학의 집을 이렇게 연 데는 두 가지 꿈과 목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작가들이 이제 세계적인 문학사에서 고전이 될 만한 그런 빼어난 작품을 이곳에서 쓰게 하는 거고. 너무 꿈이 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네. 우리 독자들이 우리 예보동 문학의 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독자와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예보동 입체 낭독회라고 부르는데 입체 낭독회요. 그거는 다른 어디서도 해본 일이 없는 네. 제가 창의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어떻게 이제 하냐면 선보인- 하고 있어요. 네네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입주 작가들 작품이 포함되도록 만든 자료집을 가지고 물론 다른 시도 있죠. 네. 그 자료집을 가지고 독자 연수 그룹과 우리 입주 작가들을 포함한 저희가 초청하는 작가들이 같이 하는 그 낭독 프로그램인데 낭독 공연 스타일인데 그때는 우리는 보통은 이제 작가들은 낭독하면 독자들은 저기 앉아서 듣잖아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독자들한테 네. 솔직히. 그리고 시인들끼리 하는 그 행사도 너무 많잖아요, 독자 네. 없이. 네네. 그래서 제가 착안해서 한 건데 독자와 작가가 똑같이 주인공이 돼서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독자들이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좋은 문학 작품을 일상적으로 곁에 두고 향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국민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좀 특별한 꿈도 입체 낭독회가 가지고 그런 있습니다. 의미로. 예. 그래서 해봤는데 네네. 지난번에는 그 양천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왔었어요. 수십 명이 네네. 와서 같이 했는데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그분들이 가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원장님들이 모두들 대만족이었다고 그 운영진이 보내왔더라고요. 정말 흐뭇했어요. 진짜 흐뭇하신가 봐요. 이게 될지도 될 가능성이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데 더 해봐야죠. 이제 시작인데. 네. 그래 근데 얼굴은 되게 좋으시네요. 진짜 즐거우신가 봐요. 이 일을 하는 게 지금 눈이 반달눈이 이 지금. 자리에서 웃어야지. 이 자리가 아니면 안 웃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쨌든 또 이제 시인으로서의 그런 한 삶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시도 한 편 낭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쵸. 시인이신데 저희가 너무 이 문학 예버덩만 얘기한 것 같아요. 예버덩 발음이 제가 좀 안 좋아요. 예버덩. 네, 그래서 죄송해요. 끝까지 예버덩을 제가 열심히 발음할게요. 네, 낭독을 좀 한 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쓴 시 중에 네네. 그 모개의 꿈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모개의 꿈. 할머니는 털실로 숲을 짜고 계신다. 지난밤 호랑이 꿈을 꾸신 것이다. 순모 실타래는 아주 느리게 풀리고 있다. 한오리 내력이 손금의 골짜기와 혈관의 등성이를 넘나들며 울창해진다. 굵은 대바늘로 느슨하게 숲에 깃들 모든 것들을 섬기면서 한방눈이 초침 소리를 덮는 한밤, 나는 금황색 양수 속에서 은발의 할머니를 받아 먹는다. 고적한 사원의 파릇한 이끼 냄새, 저 숲을 입고 싶다. 오늘 밤에는 어머니 꿈속으로 들어가 한 마리 나비로 현몽할까. 어머니는 5월 화원이거나 4월 들판으로 강보를 만드실지도 모른다. 그러면 206개의 뼈가 뒤틀린다는 진통의 터널, 나는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여운이 기네요. 근데 선생님 시도 그런데 낭송을
제가 못하는 낭송을 하시네요. 네? 그 어린이집을 네. 운영을 하시는 걸 듣고 들으니 네. 아이들이 또 이렇게 네. 앞에서 잘 들을 수 있는 목소리 그런 것들이 이게 평생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또렷또렷 또박또박. 그게 참 어쩔 수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저 어쩔 그거 수 몰랐거든요. 없는 한계예요. 어떻게 보면. 네? 저는 그래서 이 굵은 대바늘을 이렇게 길게 들어본 단어 간만인 것 같은데 그 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이제 뭐 지금 예. 이 시는 사실 제가 제 아들 임신했을 때 우리 아들 조기 왔죠. 아 그래서 안 네, 가시고 네. 처음부터 와셨는 집에 안 가시고 계시는 안 제가 잘생기셨네. 제 아들 임신했을 때 네, 네. 우리 시어머니께서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털실로 하얀 털실로 순모사로 그 정말 앙증스러운 그 스웨터를 떠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지난 후에 그때 상상하면서 그 한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렇게 보면 생명이 얼마나 하나하나 소중한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아드님 되게 잘생기셔. 우리 아들이요? 네. 결혼하셨어요? 아, 네. 아, 좋으시네요, 얼굴이 아주. 네. 그 요즘에는 특히 뭐 시 쓰실 때 어떤 거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선생님? 요즘에는 사실 예보동 문학의 집 네. 짓느라고 정신 없으시죠? 엄청 고생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지난해에는 청탁 들어오는 거 정말 다 물리고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기회해 주세요 네, 하면서 네. 왔는데 이제 최근에 문학사상 쪽에서 청탁이 와서 하나를 써보려고 했더니 그 시 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죽어라고 한번 해봤는데 조금 찾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쓰고 싶은 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좀 큰 시 쓰고 싶어요. 큰 시요? 스케일이 큰 시. 스케일이 큰 시? 네, 씩씩하고 네. 광활하고 네. 아주 큰 거 마음껏 마구 쏟아놓는 그런 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보기에 예보동 문학의 집도 규모가 지금 상상만으로 전 되게 크거든요. 아니 작아요. 작아요? 그 정도가 작은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얼마나 한 걸 아니, 지으셔야? 다른 레지던시들이 워낙 네. 크니까. 아니 다른 이거는 거는 이제 뭐 다른 작죠. 데들은 개입되는 공간 그 하는 데들이 되게 큰 데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개인이 네, 이렇게 네. 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직접 가서 보면 아 우리 예보동 문학의 집만의 뭐 뭔가 볼거리가 환경적인 거 말고 예, 또 예. 뭔가 있다면 예보동 문학의 집만이 보여줄 게 네. 잘 없는데. 없어요. 그게 있어요. 참. 생각났어. 네, 지금 계신 분들을 보니까 네. 사실은 거기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CCTV가 있거든요. 아 CCTV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마당만 저한테 보여요. 제 스마트폰으로. 아 스마트폰으로요? 예, 예. 아 마당만. 조심하셔야겠네. 마당만 네, 네. 드나드는 네, 것만 네. 보여요. 안에는 네. 없고. 네. 그 드나드는 거는 제가 원하면 볼 수 있죠. 근데 뭐 바빠서 보나요? 일주일에 한 2번은. 누가 누구랑 돌아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게 원래 재밌는 그거 건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아 그렇구나. 저라면 아마 그거만 쏙쏙 빼서 봤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이따금 보게 되는데 네, 이제 거기서 보는 것도 그렇고 또 전화로 얘기 들어요. 네, 그러면 네, 주말에 가서 만나면 얘기 듣고. 네, 네, 근데 그렇더라고요. 새로 한 작가가 들어오면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점심도 해놓고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이해줘요. 아 그런 건 어디에도 잘 사실 관리인이 없는 없으니까. 거죠. 네. 예, 자기들끼리 이제 아. 자치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아.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면 보니까 다 같이 한 차에 타고 그 읍내에 나가서 아마 서로 거먹나? 그 같이 식사를 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되게 그건 되게 아름답다. 예, 예. 아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 예, 예. 모두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맞이하고 보내주고. 그걸 꼬박꼬박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되게 좋은 문화적인 선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한 건 미안해서 네. 11월 30일 날 마감하기 그 직전쯤 네. 제가 이미 나가신 분들도 초청하고 해서 파티 한번 또 하세요. 파티 한번 할 생각이에요. 근데 해드리고 그 싶어요. 문화는 되게 좋은데요, 선생님. 그래요. 자기들끼리 막 상추도 씻고 밥도 하고 뭐 이렇게 솔직히 해서. 내가 부러워요. 선생님도 한번 그래요. 가세요, 이렇게. 밥 주말에만 해달라고. 가는데 네, 밥 해달라고. 이제 가면 해주기도 해요, 정말. 아, 진짜요? 예, 예. 그리고 또 특별한 그런 가족적인 문화가 있고 또 특별한 거 자랑할 거는 우리 예보동 문학의 집에 이게 밭이 제법 넓잖아요. 근데 저는 텃밭이라고 그러지만 텃밭이라고 하기엔 넓어요. 선생님 아까 근데- 계속 규모가 작다고 하시더니 제가 보기에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렇진 않지만 네. 어쨌든 텃밭에
그 농산물이 다 유기농 농산물이거든요. 제가 밥은 못 해주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유기농 농산물이 사실 살려면 귀하잖아요. 그럼요. 횡성권은 또 그거 자유롭게 다 채취에다가 먹고 싶은 사람은 그냥 따서 알아서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에 누가 그랬더라. 이제 프라이버시상 이름은 빼고 어느 소설가가 자기가 거기 있는 동안 한여름이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그 토마토 유기농 네. 토마토를 따다가 갈아서 주스로 계속 먹으면서 글을 썼대요. 그랬는데 끝날 무렵에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안구 건조증이 다 사라지고 네. 눈 시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뭐 치료하러 갔나? 거기 글 쓰러 가야지. 글 쓰는 것과 함께 심신을 정화하기에는 아주 딱인 장소 같아요. 선생님 네. 근데 말씀이 참 그곳에 꼭 가봐. 약간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되게 뭘 잘하실 것 같은 그런. 아니, 네. 저 스스로 너무 좋아해서 네네. 주말이면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네, 그 앞으로의 계획과 더불어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뭐 그곳에 갈 수 있는 네네. 예, 조건을 가지신 분들한테 예보당 문학의 집 소개를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시인으로서의 계획과 더불어. 네. 11월에는 우리 입주 작가들하고 운영진들 중에 새로 출간한 책들 가지고 또 좋은 시간 한번 그 송년회 겸 할 생각이에요.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이게 아주 미미한 시작이지만 그러나 문학을 아끼는 작가와 독자 여러분들의 그 애정 어린 참여로 그래도 그 향기로운 결실은 좀 무한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부디 우리 예보당 문학의 집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그동안에 게을렀던 거 네. 10배로 더 열심히 씻을 겁니다. 10배로? 제가 발표하는 시에 대해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예보당 문학의 집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굳건히 뿌리를 내려서 제 역할을 자연스럽게 다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작가들이 또 그 예보당 문학의 집을 좀 찾고 그곳에서 이제 한국 문학 쓰시는 거잖아요. 예, 많은 사랑을 받는 문학들이 탄생을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모쪼록 이제 시심을 찾으셨다고 하시니까 그 굵고 선이 굵고 씩씩한 시들을 많이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안녕히 주셔서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김밥으로 점심을 먹는 일은 쓸쓸하다. 쓸쓸해하는 나의 존재가 내 앞에서 라면을 먹는 사내를 쓸쓸하게 해주었을 일을 생각하면 더욱 쓸쓸하다. 쓸쓸한 것이 김밥과 함께 목구멍을 넘어간다. 나는 김밥을 먹고 그는 라면을 먹는다. 나의 단무지와 그의 단무지는 똑같이 생겼지만 따로따로여서 나는 나의 단무지를 먹고 그는 그의 단무지를 집어먹는데 내 앞에 앉은 이 사내는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그 어느 누구도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가 김밥을 먹고 그가 라면을 먹을 때 나는 덩달아서 라면이 먹고 싶어진다. TV 광고에서 라면 국물을 쭉 들이켠 연기자가 아 하면서 열반에 든 표정을 지을 때도 나는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진다. DJ 가방 속에 들어있는 책 한 권.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김훈 작가의 산문 라면을 끓이며에서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저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